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소송법, 형사법에서 자, 우리 페이지부터 넘기시고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사법도 그냥 훑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요거만 듣고 있어도 실제 점수가 한 50, 50, 45, 50은 50은 좀 많다. 한 40, 45, 한 12문제 나오면 한 5문제 정도, 4문제, 5문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그냥 단순하게 오프닝에서 오리엔테이션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수업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기본 강의 학생들 미리 사전에 들으려고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페이지 190쪽 넘기세요. 190쪽. 자, 생기초 190쪽 넘기세요. 말만 생기초지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우리가 22년도 대비니까 형법 총론, 그 다음에 형법 강론, 그 다음에 형소법에서 수사하고 증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보고 가셔야지 시험 맞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형법 총론 앞에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35% 나오니까 이게 10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형법 강론도 35% 나오니까 14문제 나오죠. 28문제 나오고 수사하고 증거에서 15% 15% 나오니까 이제 수사에서 6문제 나오고 증거에서 6문제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 형법에서는 기존에 20문제였는데 28문제 나오고 형소법은 20문제였는데 이제 줄어서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나오는데 어, 정확하게 빈도수를 좀 보고 보셔야 돼요. 지금 어드 포인트를 저는 되게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한다든가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하면 안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분량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기존의 형수법, 그러니까 형수법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형수법이 출제가 된 범위는 보시면 형수법 계속 오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수사의 시작이라고 해서 수사 개시라고 해서 수사 개시 전을 내사라고 부르고 자 공소제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기소라고 부르는데 공소제기 전의 단계를 수사라고 부르고 공소제기 이후 단계를 공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판은 공개재판의 약자에다 앞으로 이제 몇 번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나눠놓고 봐서 옛날에 진짜 어떻게 나왔냐면 내사라는 단계에서 고소라는 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서 하는 임의 수사라는 게 하나 있고 강제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수사 파트에서 요 내사 포함해서 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 여기서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0문제가. 자, 공판 파트 10문제인데 공판 파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증거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유무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되는 거 여기는 수사라는 것과 여기는 이제 증거라는 건데 잘 보시면 증거에서 20문제 출제 비중이 증거가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3문제에서 많으면 뭐 6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증거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에서 3문제, 4문제 나오는 건데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수사 파트에서 10문제에서 몇 문제로 줄었습니까? 6문제로 줄었죠. 그러니까 수사에서도 안 나올 거는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가 알아서 걸러주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딱 맞게끔 쓸데없는 공부 안 하고 딱 적정량 공부해서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여튼 10문제에서 6문제 나오고 대신 지금 개편된 22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증거가 원래 이제 개 어려운 게 증거예요. 정말 말도 못하게 이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수사 증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파트에서 증거예요. 증거가 보통 20문제 중에 3, 4문제 나오던 걸 증거를 6문제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감 잡았죠. 형소법의 분량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경찰청은 뭐를 중시하겠다? 증거를 중시하겠다. 왜냐? 증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경찰하면서 계속 이걸 유죄로 쓸지 무죄로 쓸지 필요한 게 증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증거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의 포커스가 3, 4문제 나오던 게 6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요 열심히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증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밑바탕을 좀 두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샘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저는 본강의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가 처음에는 형사법 생계초에서 한 두세 시간 하고 샘플만 보여주고 말까 이러다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보고 군대에서도 본다고 하는데 두세 시간 보고 오면 심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12시간 제가 하여튼 뭐 11시간 될지 12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꽉 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90쪽의 수사의 기초. 자, 수사의 기초인데 우리 좀 큰 틀이 좀 바뀌었어요. 저 옛날에 경찰할 때는요. 검사는 하느님이에요. 검사는 하나님이고 경찰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 저 경찰할 때까지 저 배울 때는 옛날에 이랬어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무슨 군대 비슷해요. 검사가 윗상자 써서 위에서 명령하고요. 아래 하자거든요. 밑에서 복종하는 검사가 위에 있고 경찰 밑에서 복종하는 예전에 형사정법의 구조가 상명하복이었어요. 검찰청법에 아예 박아놨어요. 상명하복 이렇게 써있던 건데 이게 너무 짜증나.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복종한다 짜증나서 최근까지 작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에 따라서 여러분 배우는데 검사 이거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에서 뭐로 바꿨냐면 지휘감독 관계로 바꿨어요. 검사가 지휘하고 감독하겠다 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도 겁나 짜증나요. 이것도 별 차이 없죠. 상명하복이나 지휘감독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고 저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큰 틀이 바뀌었어요. 검사하고 경찰의 관계를 뭐로 바꿨냐면 법조문 자체 협력관계로 바꿨어요. 엄청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검사가 위에 있고 경찰이 밑에 있는 이런 관계인데 지금은 이렇게 대등한 관계, 완전 대등은 아니에요. 완전 대등은 아닌데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꿨다는 것은 앞으로 지원자도 많아질 거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형사정법하고 형법을 강의하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바뀐 그런 틀 한번 보세요. 진짜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지금 보세요. 20년도 12월 30일까지는 또 이랬어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수사권이 있고요. 그 당시 경찰도 수사권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검사는 수사 개시도 하고요. 자, 2020년 12월 30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종결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끝날 수도 있었어요. 우리 보통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은 뭐가 있었냐면 수사는 개시는 했어요. 수사는 시작은 했는데 경찰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냐면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말만 수사권이지 이거 화장실에서 똥 쌌어요.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근데 똥 닦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지랄 연병이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를 끝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수사 개시권만 있지 뭐가 없었냐면 수사 종결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불만이 많았겠죠. 뭐야 이게 무슨 수사권이야 지랄 같은 애 말 같지도 않은 짓이다 해가지고 많이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경찰도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야 수사권이면 주면 줘야지 왜 안 줘 짜증나게. 그랬더니 검사들 하는 얘기가 경찰은 인권 보장 못하고 무식하다.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인권 침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똑똑한 검사가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된다. 니들이 무슨 수사 종결권이냐. 니들 돈 받아 처먹고 이럴 거 아니야. 경찰의 비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지랄 개 지랄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종래 이제 형사소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바뀐 게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21년 1월 1일부터 수사 종결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바뀌어서 검사는 똑같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하고 수사 1차적 종결권입니다. 완전한 종결은 아니고요.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수사 개시권도 있어요. 수사 개시권도 있고 수사 종결권도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요 굉장히 축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거나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놔서 경찰은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양적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아예 박살을 낼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는 현재 이 정도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건 뭐 저 강사가 무슨 전직 경찰이고 네가 돈 벌라고 이런 얘기 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위에 만약에 진짜로 뭐 부모님이 경찰관이거나 솔직히 본인에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친인척 중에 경찰이거나 가서 물어보세요. 강사가
돈 벌라고 앞으로 경찰의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저 새끼 앞에서 뻥치는 건지, 아니면 주위의 가족들이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 그냥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서 댓글 같은 거 보시면 경찰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차단하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 사람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 형사법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직업이 과연 좋은 직업일지, 앞으로 나아질 직업일지 알고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뭔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도 생각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 백날 얘기해봐야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에이, 저 새끼 돈 벌라고 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경찰관 찾아보시고, 경찰관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그냥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얻은 그런 거 지식 말고요. 그런 거는 진짜 지식을 안 주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쓰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매몰려서 야 경찰이 뭐 저러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진짜 먼저 찾아보세요. 친구 부모님이나 주위에 경찰관이 있으시면 먼저 그거부터 찾아보시고, 이 직업을 과연 내가 이거 한번 시작하면 몇 년 해야 돼요. 1년 안에 붙으면 좋은데 뭐 2년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속된 말로 8년, 1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 직업이 과연 본인에게 맞는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 몰라요. 이거 제가 바로 강의하는 사람이고, 저는 전직 경찰이고 계속 경찰하고 연이 있으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인터넷 댓글로 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모르니까 주위에 경찰관, 실제 경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직업을 하고 싶은데 이 직업을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투자하고 싶은데 과연 저의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인터넷 말고요. 알겠죠? 꼭 물어보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제 이걸 배우는 게 형사소송법이고,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다음 수사 파트, 증거 파트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190쪽 봅시다. 자,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 사법경찰관 그러면요, 경위, 경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궁안에 있는 것이고, 사법경찰리는요, 순경, 경장, 경사를 이제 사법경찰리라고 부르고요.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기관 설명드렸고요. 그 종류 보시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자, 그 밑에 일반 사법경찰관 줄여서 사경 이렇게 부릅니다.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여기가 사법경찰관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경찰청 내에서만 사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검찰청 내에서도 검사가 있고, 검사 밑에 그것도 그 검찰직 그 공무원이 있거든요.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경이 있습니다.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산림, 해사, 전매라고 해서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제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뭐 지하철 같은 데도 철도에도 있죠. 그 가끔 보시면 경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만 그 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을 특사경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형법형사법 국가직 친에서 재수업 듣고 특별사경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셔서 거기도 형사법을 배운다. 자, 오른쪽에 제가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종류에, 자, 형사소송법상 일반사경이라고 해서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에 거기 검사와 협력관계 한다고 돼 있죠. 요거 지금 21년도 1차에 나올 거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일반 사법경찰관 중에 우리 경찰청 그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검사의 관계가 아예 나왔어요. 협력관계라고 돼 있고, 검찰청법상의 일반사경하고 특사경이 있는데 얘들은 원래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검찰청 내에 있는데도 협력관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검사 밑에서 일하는데 검사님 협력관계 아닙니까?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찰청 내에 있는 일반사경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아직까지 뭐가 그대로 유지되냐면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동글뱅이를 좀 칩시다. 형사법상의 일반사경에 검사와 협력관계에 있다, 협력의 동그라미 치시고, 오른쪽에 검찰청법상의 일반사경하고 사법경찰관 직무법상의 특별사경에 검사의 지휘받는다, 지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마 수업 시간 가면 제가 동그라미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거기 뭐라고 시험 문제 내겠어요? 협력관계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것이 21년도 1차에 지금 아주 유력하게 찍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검사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사법경찰관의 관계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 있는 건 뭐 보안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같은 것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서 봅시다. 192쪽에 양가로 3번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건 이제 개정된 건데 제가 왜 경찰이 좋아졌다라고 하는지 조금 맛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공소제기를 기점으로 공소제기 전의 단계를 수사라고 부르고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를 공판이라고 부른다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구조였냐면 경찰을 사경이라고 쓰겠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요. 검사가 판사한테 요거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요. 판사한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구조예요. 뭐 공소제기 이후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 없이 법원이 영장을 다이렉트로 발부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이따가 배우기도 하겠지만 일단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구조예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청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경찰이 우리 주로 하는 게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있고 영장이 있고 체포라는 것이 있고 구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수사할 때 압수수색부터 먼저 해요. 자, 체포 구속도 할 수 있지만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하면요. 검사 새끼들이요.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뭐 경찰이 뭐 터무니없는 영장 신청을 해서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대한 비리다 또는 검사에 대한 비리다. 검사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 개인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새끼 봐라.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 개새끼 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영장을 기각. 또는 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이 새끼 왜 수사를 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하잖아요. 청구를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찰은 수사를 못 해요. 뭐 다른 수사 이미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사는요. 수사의 꽃은 강제수사인데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 가서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이런 거 못했던 거야 지금까지.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못했어요. 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 정권에서 법을 바꾸자고 할 때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원래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일단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청구해라. 이런 법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경찰은 좋겠죠. 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무조건 청구해 주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청구하니까 좋겠죠.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경찰청에서 계속 논의했던 거예요. 최소한 체포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만이라도 경찰에게 좀 신청하면 검사 특별히 꼬투리 잡지 말고 청구해줘.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만들어주면 저는 만세죠 만세. 이거 제일 좋죠 이거 솔직히. 이걸 만들어주기 바랬는데 이런 법은 못 만들었어요. 이런 법은 검사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무시한다 라고 해서 이런 법은 안 만들었는데 기존까지는 신청해서 안 해주면 그냥 끝났던 거예요. 대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 페이지 보시면 192쪽에 양가로 3번의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 이런 게 있어요. 요걸 만든 거예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야.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고등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옵니다 이거. 지방검찰청 쓰면 틀린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올 거라고 찍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못하는데 고등검찰청 이따 배울 겁니다. 영장의 심의 신청. 야, 왜 영장을 청구를 안 해 이 새끼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검사 커넥션 있는 거 아니야? 야,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이거마저 청구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안 해준 거야?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예쁘게 심의라고 돼 있는데 수상한데? 왜 니 진짜 이 사건 뭔데 왜 영장 청구 안 하냐?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해서 어필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만든 겁니다. 어디다 만든다고요? 고등검찰청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시험 나올 거.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요. 그 다음 보시면 2번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10명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내의 외부위원회 외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저는 이거 나올 거라고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10명 이내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위원이에요.
한 글자만 바꾸면 작살이 나요. 뭘 바꾸냐? 일단 쉽게는 10명을 뭐 7명으로 바꾼다든가, 뭐 유치하죠. 이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객관식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외부 인원을 외부위원을 외자를 뭐라고 바꾸면 틀린 거냐면 내자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거기다 내자 써놓고 엑스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포커스를 두고 싶냐면 이거 왜 낸다고 지금 강력하게 예상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부위원을 두면 우리가 어필을 해봤자 내부위원이 감독해서 이거 괜찮네 이러면 이게 무슨 어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내부위원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외부위원이 되는 거죠. 출제자도 문제가 내기가 너무 쉬운 게 고등검찰청에다가 지방검찰청으로 바꾼다든가 10명을 7명으로 바꾼다든가 제일 약오르는 거는 외부위원을 뭐로 바꿔요? 내부위원을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를 잡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 바꾸면 틀립니다. 자, 3번.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야.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 하네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뭐랄까요? 괴롭히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서 그 고등검찰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갑자기 빠졌는데. 이제까지는 사경이 영장을 신청해도요. 검사가 씹으면요. 땡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거 해본 사람들은 전 전직이잖아요. 해봤으니까 알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쁜 게 아니고 개더러워요. 정말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 이제 개길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개기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고검 가서 얘기하면 돼요. 고등검찰청 가서 왜 영장심의위원회 가서 연락이 까는 거지. 검사 새끼 영장 청구 안 하는데 나는 이거 수상하다. 이거 왜 영장 청구 안 했는지 모르겠다. 가서 괴롭히는 거야 가서. 그럼 반대로 그럼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냐면 아씨 사경 새끼가 와서 맨날 고등검찰청 가서 지 사건 왜 영장 청구 안 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계속 어필해요. 그럼 지들도 인사고가 있을 것이고 지들도 승진할 것이고 뭔가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언론 보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검사를 굉장히 괴롭힌 제도예요. 제일 베스트는 솔직히 베스트는 이거죠. 사경 영장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검사 영장 청구해라.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베스트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베스트까지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이거는 제가 분류하면 A급, B급, C급 분류하거든요. 이거는 특 A급이에요. 당장 21년도 1차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는 22년도에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제가 지금 말한 거요. 장담할 수 있냐고요? 장담합니다. 니네 딱 시험 보러 오시면 제가 딱 이거 칠 수 있어요. 바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요런 거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수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비례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비례원칙. 193쪽 보세요.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리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파리를 파리채로 잡으면 되죠. 근데 파리를 뭐 수류탄을 던지거나 핵폭탄을 써서 잡으면 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비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다. 이게 지금 보였다고 칩시다. 요 새끼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총권에서 머리다 대고 야 너 빵 훔쳤지 개새끼야. 이러면 되겠냐는 거야. 업어치기를 업어쳐가지고 딱 저는 이제 주짓수하는데 니온벨리로 딱 꽂아가지고 이 개새끼 목 조르면서 너 뒤져 이 새끼야. 총 빵 훔쳤어.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비례원칙 뭐 예를 써놨고요. 이제 함정 수사라는 거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요. 함정 수사요. 이제 저 옛날에 이제 성남에서 근무했거든요. 성남에서 근무할 때 보면 성남 이렇게 잠실 쪽에서 오면 이제 성남 수정경찰서라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가천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보면 이제 종합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데 지금은 옛날은 엄청 번화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꺾이긴 꺾였어요. 원래 이제 양대축이 성남에서 저는 성남에서 컸기 때문에 모란하고 이제 종합시장이 컸는데 지금 모란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종합시장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이 종합시장 뒤에 여기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술집이 많아서 여기다 이제 뭐 세워놨냐면 이제 봉고차 같은 거 한 대 세워놔요. 경찰청 봉고차 한 대 세워놓고 이제 저녁에 절도범 잡으려면 여기 술 먹고 쓰러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술 먹고 쓰러진 사람 있으면 경찰관들이 사복 입고 있었어요. 사복 입고 여기 딱 사복 입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가서 있다 보면 절도범 새끼도 많거든요. 그럼 가면 한 2시쯤 되면 가서 이제 여기서 막 봐주는 척하면서 딱 꺼내요. 그럼 뭘 꺼내면 우리는 이제 가서 양쪽에서 이제 잡죠. 잡아서 이제 현행범 체포해서 이제 본고차 하나 태웁니다. 그다음 또 이제 또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또 절도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 검거해요. 또 검거해서 이제 딱 또 태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태우면 이제 출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그럼 이 새끼들이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함정 수사,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돼요. 뭐 맨날 그래요. 이게 과연 함정 수사에 해당하느냐? 과연 이런 식의 수사 방법이 적법한 수사 방법이냐 아니면 위법한 수사 방법이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찰관이 뭐 덫을 팠냐 이런 건데, 일단 함정 수사는 두 가지로 나눠요. 뭐 학자들은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 범위 유발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회 제공형은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마약 판매하거나 성매매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관이 그 뭐 성매매한다라고 해서 오케이 알았어, 또는 마약 판다고 해서 알았어 마약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인터넷 글 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걔는 마약 매매하고 성매매할 생각을 가진 놈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제공형은 원래 범죄 의사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요거는 요 수사 방법은 적법하다고 보고요. 범위 유발형은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인데 범죄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인데 남동생 새끼가 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아는 도둑질 할 때 있다, 절도를 저질러라. 그러면 가서 거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둑질해도 신고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정보 줘서 절도를 시켜요. 그래서 가서 절도하는 순간 내가 가서 앞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형 왜 왔어? 그랬더니 너 검거하려고 새끼야. 이거는 범죄 의사 없던 사람한테 범죄 의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요걸 이제 함정 수사라 부르고, 요거는 위법한 수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 수사,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회 제공형은 적법한 수사이다. 범죄 의사 있던 놈이고, 범위 유발형은 범죄 의사가 없었던 놈이기 때문에 자, 범죄 의사 없던 놈에게 범위를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배우면 범위 유발형에서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이걸 바탕으로 공소 제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증거하고 공소 제기에 대해서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이 증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위수증이라고 배울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증거도 못 쓰고요. 이 공소제기도 이 함정수사의 범위 유발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경찰이 너무한 거죠. 그래서 공소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도 뭐로 만들어 버리냐면 무효로 만듭니다. 공소제기가 무효면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일단은 아직은 뭐 공소기각 판결까지 몰라도 되고요. 함정수사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1번. 공소제기는 뭐로 만들겠다? 무효로 만들겠다. 무효로 만들면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것도 나중에 배우니까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쪽에 수사의 단서, 그 다음 4번에 변사자검시,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요. 넘기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6쪽에 5번 불신검문이라고 있습니다. 불신검문이라고 경찰관이 수상한 사람 길거리 세워놓고 물어보는 게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데, 뭐 저같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 불신검문 당하죠. 당하면 엄청 짜증납니다. 불신검문 당하면. 고교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4쪽에 불신검문이랑 경찰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잠깐 세우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 불신검문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느냐? 자, 흉기 소지 조사할 수 있어요. 조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해서 흉기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흉기 소지하는 거 하고 세워놓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을 불신검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6번에 이제 친고죄하고요. 그 다음 반의사불벌죄하고 전속고발 범죄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친고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강의가 내용이 좀 깊이가 좀 이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맛배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친고죄라는 거는요,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주로 강간죄, 강제추행 이런 게 좀 친고죄였어요. 뭐 강간 같은 거 내가 만약에 강간의 피해자면 굳이 내가 이거를 처벌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놈을 처벌하는 게 좋은데
내가 강간당했던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오히려 내가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자 라고 했던 게 이제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일단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돼요. 저 새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검사가 그걸 바탕으로 공소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공소제기 같은 거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는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반드시 이런 태클을 타야 되는 것을 친고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태클 거꾸로 뒤집히면 안 돼요. 검사가 일단 미친 척하고 친고죄인데 공소제기를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야 피해자 일로 와봐, 내가 공소제기했으니까 너 이제 와서 고소해 라고 해서 고소가 이렇게 뒤로 거꾸로 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친고죄는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 되지, 공소제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소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는데, 고소를 나중에 했습니다, 고소를 나중에 완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소의 초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 배워요. 친고죄는 반드시 이런 태크대로 와야 됩니다. 순서대로 와야 되고요. 자, 오른쪽 195페이지 보시면 뭐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를 아직 몰라도 돼요. 뭐 비밀침해죄라고 남의 편집 까보는 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모욕죄, 욕하는 거, 요런 것을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요거 말고도 친고죄가 있는데 나중에 또 배우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 죄. 친구한테 뺨 한 대 맞았어요. 폭행죄예요. 그러면 검사가 뭐를 해주냐면요, 내 고소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해요. 그럼 나한테 이제 내가 피해자면 뺨 맞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새끼 저 새끼 처벌시킬까? 아니면 내가 뭐 합의금 좀 받고 처벌하지 말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합의서를 이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합의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해요.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 받았으니까 자, 법원 검사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이 사건 그만 덮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검사가 공소제기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 스탑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돈 받고. 돈 안 받아도 스탑할 수 있지만, 뭔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처벌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돈 받고 일단 스탑시킬 수 있는 이런 옵션을 주는 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보시면 조금 다르죠. 고소해야지만 공소제기 하는데 고소 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만하라는 의사 표시하면은 그거 반해서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자, 195쪽에 뭐 과실치상,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 이건 아마 형법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뭐 명예훼손죄도 있고 출판물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의사불벌죄는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볍게 보시고, 거기 외우는 방법 뭐 써놨어요. 뭐 폭행, 협박이, 왜곡, 과실로 판명 이렇게 써놨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자, 194쪽에 이제 전속고발 범죄가 있어요. 전속고발 범죄. 자, 친고죄 하나 배웠고요. 반의사불벌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전속고발이라고도 하고요, 즉시고발이라고도 해요. 뭐 줄여가지고 직고발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거는 친고죄하고 비슷해요. 공무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발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고발 후에 공소제기한다는 반드시 이런 태클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친고죄하고 비슷하죠. 친고죄는 고소가 있고 공소제기하는 범죄고요. 즉시고발, 전속고발은 고발 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공소제기라는 순서가 와야 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일단 공소제기를 해놓고 나중에 공무원한테 불러서 야, 이거 내가 처벌하려고 하는데 고발 좀 하나 좀 해줘 라고 해서 나중에 고발을 하는 거, 이것도 거꾸로 뒤집힌 거죠. 공소제기와 고발이 뒤집힌 거죠. 이걸 또 뭐라 부르냐면 고발을 나중에 완성했다라고 해서 고발의 초안이라고 부르는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친고죄하고 똑같아요. 고소고 공소제기하고 즉시고발도 공무원이 고발하고 공소제기하는 범죄를 즉시고발이라고 부릅니다. 전속고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195쪽에 전속고발 범죄에 규정된 거 뭐 관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5쪽에 고소의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말한다. 뭐 더 알아보기 있는데요.
더 알아보기는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냥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넣어놓은 거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6쪽에 그 더 알아보기 문제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책만 보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니까요. 넘기시고요. 196쪽에 고소권자 및 고소의 제한. 자, 피해자 당연히 고소할 수 있고요. 피해자의 친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은 저거예요. 미성년자 19세 미만자가 있죠. 그 부모님들 옛날에 핸드폰 아마 지금 미성년자들도 많을 텐데 혼자 핸드폰 못 사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되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가 되는 거냐면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이 정한 대리인인데 이 부모님도 성인은 법정 대리인이 없고요. 미성년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번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직계친족, 저번에 직계친족에 대해서 형법에서 말씀드렸죠.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3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인 피의자. 말은 되게 어려운데 간단해요.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 뭐 딸내미를 어떻게 되든가. 법정 대리인 친족, 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 이럴 때는 피해자가 부모로 고소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친족,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뭐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때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밑에 고소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법상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소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고소도 못하도록 해놓고요. 고발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뭐 가정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97쪽에 보시면 10번에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도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한다. 고소의 대리 넘기시고요. 고소 기간 보시면 또 하나 알아두세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6개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니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자,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거는 12번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인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뭐냐면요. 뭐 시험에 나올 쟁점은 이제 설명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배우시면 배워야 되는데 이제 객관적 고소 불가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고소 불가분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 객관적 고소 불가분을 설명하면 아마 학생들이 지금 싫어할 거니까 주관적 고소 불가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간통이라는 범죄 들어보셨나요? 간통은 지금은 이제 헌법 불합 위헌 결정 받아서 없어졌는데 간통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둘 다 처벌해요. 만약에 와이프의 친구랑 이 배우자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성관계를 가지면 배우자도 처벌하고 배우자의 상대방도 처벌하는 게 간통이라는 범죄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자, 이 간통이 그 당시 친고죄였는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처도 나쁜 X고 그 다음에 처 남친도 나쁜 놈이죠. 내 입장에서는. 그죠? 간통했으니까 개 짜증나죠.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얘도 처벌하고 싶고 얘도 처벌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가 그럽니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집에 애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짜증 그러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우리 수업 들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할 텐데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못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 진짜 실수했고 자기가 눈이 혹 갔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한 번만 받아요. 집에 있는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받아라고 싹싹 빌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고소하지 않고 하지만 어떤 새끼는 꼴보기 싫습니까? 간통 상대방 상간놈 새끼는 진짜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요 새끼만 고소해서 얘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공범이에요.
간통한 와이프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상대방도 처벌할 수 있는데 내가 2명 중에 한 명만 골라가지고 와이프는 처벌하지 말고 거기는 그 남자 새끼 그 새끼만 처벌해 주세요. 교도소 보내주세요. 아주 개쓰레기 새끼입니다. 그 새끼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2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고소 불가분이 고소를 나눌 수 없다잖아. 가분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고소해도요. 고소효력은 와이프까지 미쳐서 와이프도 고소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고소 불가분이.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친고죄니까 고소가 있고 고소가 있으면 검사가 이걸 바탕으로 공소제기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제기라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또 이랬더니 또 이제 와이프가 와서 찾아하는 거예요. 아, 여보 진짜 미안해. 애들을 생각해봐. 내가 진짜 다시는 바람 안 피고 너만 바라보고 살게. 내가 진짜 목숨 걸게 진짜. 너만 사랑한다 진짜. 레알 팩트다. 그래서 와이프가 사정사정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또 흔들리죠. 그래서 아씨 짜증나. 그래서 와이프에 대해서 그래 너는 처벌하지 마라고 고소 취소를 해줬어요. 그럼 와이프는 이제 처벌하지 못해요. 1심 선고 전에 고소 취소가 있으면 친고죄는 처벌하지 못해요. 그럼 이 고소 취소 이렇게 나는 근데 누구는 용서할 수 없나요? 와이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와이프의 상간놈 그 새끼는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정서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나는 그래 와이프는 고소 취소했는데 그 새끼까지는 효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와이프는 애 키워야 되니까 고소 취소하지만 그 새끼를 내가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 새끼는 좀 처벌해줘라. 나쁜 새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 취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면 여기까지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취소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고소 취소하게 되면 그 효력이 누구한테도 미친다? 공범자한테도 미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해라. 고소나 고소 취소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고소 불가분이라 부른다. 됐죠? 이거 시험 나오겠죠? 겁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우리 보시면 이런 거 배웁니다. 그 197쪽도 넘기시고요. 198쪽. 자, 객관적 불가분은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그 밑에 198쪽에 주관적 불가분에서 절대적 친고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로서 이 원칙이 적용된다. 거기는 이제 모욕이라는 범죄가 아직 친고죄여서 모욕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옛날 간통죄 살아있을 때까지 다 뭐로 했냐면 간통죄로 예를 들어놓은 것을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욕하는 것도 모욕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꿔둔 겁니다. 옛날에는 간통을 해놨는데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또 시험에 나올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고소 취소 조금 보시면요. 199쪽에 자, 친고죄에서 고소권자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처리하는 소송행위다. 취소 시기만 보시면 돼요. 취소 시기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3심제라고 해서 1심, 2심, 3심인데 고소 취소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선고 시까지 가능합니다. 1심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지만 20년도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여기 답지문으로 나왔는데 고소 취소나 처벌 불응 의사표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1심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99쪽의 고발은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 지나가는데 절도범 있다. 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고요.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양가로 이번에 전속고발 범죄라고 해서 아까 즉시고발이라고 했죠. 자, 즉시고발이라고 해서 고발이 있어야지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전속고발 범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시고요. 하나 또 쟁점은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친고죄는 고소 불가분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하게 배우겠지만 혹시 반의사 불벌죄나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자, 전속고발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됩니까?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10분 쉬고 나서 수사 일반 원칙과 임의 수사부터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